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 용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노영이 너 때문이다. 노영이 너무 나이브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나이브했던 거 너무 순진했던 거 정말 제가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오늘 우리가 비책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이 방송 마련했으니까 일단 욕은 욕대로 하시고 그래도 귀는 열어놓으시고 우리 또 훌륭한 패널분들이 어떠한 비책을 내놓는지 들어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 너무한다. 어? 내가 그렇게 대법원을 믿었건만 진짜 너무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엄청난 비책을 내놓을 세 분의 용사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계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다들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정계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죠. 생방송 중에 그냥 뭐 12대 0이냐, 뭐 10대 2냐, 뭐 9대 3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얼어버렸고요.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와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비슷했을 겁니다. 생방송 중에 계속 한 20몇 분 동안 읽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파기 재판되면 어떻게 하지? 파기 재판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파기 환송 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파기 재판까지 일단 안 갔다.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까지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법으로 돌아갔을 때 재판 날짜가 얼마지?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 기간은 얼마지? 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가닥이 잡혀서 야, 첫 번째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들에 대해서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 그래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치면 대통령 당선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 절차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쿠데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나마 다행이게 파기 재판 사실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태도로 봐서는 정말 양심 이상 내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파기 재판까지는 못하고 파기 환송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들릴 정도로 이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파기 환송해가지고 또 대선 전에 확정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시는데 진짜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리면서 일단은 좀 안심하시라. 그리고 파기 환송을 시켰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 남아있고 오늘이 대선 33일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원래 오늘부터 쭉 연휴이긴 하지만 연휴가 또 3, 4일이 또 중간에 껴있어서 여러분 그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은 고등법원에서 뭐 상고에서 다시 항소에서 다시 받고 뭐 기록 다시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옛날에 2004년도에 해놓긴 했지만 피고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다. 그거 좀 쪼개서 설명을 좀 그럴까요? 해주시죠. 피고인이 쓰는 시간이 27일이라는 것은 우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왔으니까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합시다. 양형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제 하겠죠. 그 날로부터 일주일, 7일 동안에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피고인이 끝까지 버티다가 딱 마지막 날에 올리면 됩니다. 상고 이유서를. 그러니까 상고장을 내면 되죠. 선고한 날로부터. 그게 7일이라는 거고 그거 플러스 이제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가고 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라고 해요. 그 20일은 피고인이 온전히 쓸 수 있는 2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상고이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일은 무조건 우리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33일 남았으니까 고등법원이 아무리 날고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선 전에는 어쨌든 다시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네. 라고 봐지지만 오늘 이 판결처럼 대법원에서 작심하고 이제 사실상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그 스탠스라면은 대선이 끝나도 재판을 강행할 것이다.
맞아요. 제3고심. 맞아요, 그럴 맞아요.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냐. 네.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분노에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다 많아질 걸 다 뻔하게 알면서도 네,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속도,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강행한 것은 대선이 끝나도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오늘 법원 판결대로 조희대 식대로 가서 6월 말쯤에 완전히 이제 형을 확정짓는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한 우리의 대비책이 확실히 있어야만이 그렇죠. 여러 가지모로 준동을 못할 것이다. 네, 지금 당당하게 혜경님, 우리 강혜경 씨인 것 같아요. 네, 당당하게 맞아요. 혜경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노영희 변호사, 정기한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요. 그 이재명 대표 공선법 각 신급별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1심이 걸린 시간이 2년 2개월이었어요. 1심만. 그다음에 2심은 4개월 10일 걸렸어요. 4개월 10일. 대법원은 36일 걸렸는데 전합으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선고가 됐어요. 이거 정말 미친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러면서 무죄를 유죄를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가 싫었으면 이런 짓까지 했을까. 사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작전 세력이 있는 겁니까, 전 대표님? 뭐 작전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오늘 뭐 오후 내내 그 지점만 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일정과 관련된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일단 고법으로 내일 내려온다 칩시다. 5월 1일인데 고법으로 내려오면 고법에서 바로 확정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난 거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유죄 취지로. 그것도 모든 것이 유죄가 아니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고법의 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의대로 지정할 수 없고 자동 추첨을 통해서 고법 판사가 되는데 그러면 무죄 취지로 올렸던 상고가 유죄로 다 바뀌었으면 증거 자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변론기일을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증거로 나왔던 것을 검증을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이제 피의자든 아니면 검찰이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시간이 정말 한도 없이 가는데 바로 고법 판사가 지금 야 그럼 됐어. 내 지금 파기환송 됐으니까 형량을 결정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최소 한 번은 불러서 변론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최소 1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정도 걸리면 그게 날짜가 이제 지금 한 5월 10 뭐 며칠 되면 12일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 유죄 취지로 가는데 자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100만 원 이하일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대법원에 올라가서 1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돼 있다. 이제 그때 뭐냐? 그러면 이제 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때가 시간이 20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무리 초스피드로 지금 하더라도 6월 10일 전에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고요. 그럼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 그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일단 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고법 쪽에서 이걸 그러면 대법원 이 내란 세력들이 지금 준동했던 거를 고법 판사 그것도 합의부가 하는데 받아들일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사법보의 자 그러면은 이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도 지금 알 수 없기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말 조작을 한다? 또는 고법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지시한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결국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를 통해서 임명된 대법관 10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들 뜻대로 100%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 아, 그들도 실패한 거군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대응 수단이 국회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속보가 났습니다. 원래 오늘 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이 그때 탄핵됐었던 우리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재명 꼭 잡겠다 이런 발표를 오늘 대법원 선고 나자마자 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심의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하는군요. 아이고, 미리미리 좀 할 것이지 오래 이제 와가지고 걸린다, 오래 정말 걸려. 오래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심의정을 탄핵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묵인 방조.
윤석열 기소 지연 석방 지휘, 김용현 자진 출석 조율, 비화폰 관련 김성훈 등에 대한 영장 반려,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등등등을 이유로 해서 검찰총장 심의정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소출 내용이네. 네, 어쨌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이제부터는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기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몰랐다 혹은 내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설마 이 기득권들이 정말 난리를 칠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요. 이상훈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주문을 읽는데, 야, 저거는 우리가 뭐 여태까지 알았던 법관들의 언어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역할이 사실관계의 특정이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법리 해석에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1심 검찰의 공소장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조희대 혼자만이 아니라 10명이 동의했다고? 야, 진짜 윤석열이 다 죄다 임명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야, 이 정도로 대한민국 법원이 썩었는가 하는, 여태까지 검찰개혁에 가려서 사법개혁 논의가 상당히 힘을 잃었었는데, 야, 이거 진짜 이 뿌리가 사법개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고등법원 공보관이 풀을 했습니다.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파기환송 후에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고법에서 공보관이 말한 거니까 자기네들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보내면 그때 배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소송 기록을 물론 빨리 보내겠지만 어쨌든 배당은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 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입니다. 시간이 또 조금 걸리죠. 참고로 기존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존 원심 재판부는 형사 6부였고요. 형사 6부의 대리부는 형사 7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에 형사부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는 이제 원래 판결 내렸던 곳이니까 빠지고 형사 6개 부에서 배당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건은 이제 맞는다는 거죠. 재판부가 배당된 후에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재판 사항이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배당 절차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고등법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이제 거기서 네.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지 결정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천 방식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고법원장이 자기가 임의대로 할 건지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배당 재판부가 어딘지 이제 봐야 되고요. 봐야죠. 그게 이제 지금 고법에서 운영하는 세칙이나 규칙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이 내게 맡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끝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하는데 이 대선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재명은 자격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파기자판은 차마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오후에 판사 출신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사법부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고법에서 하는 걸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한패냐? 그러면 이걸 자 무죄로 선고받았던 당사자의 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증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시 다 하자라고 하면 그거 안 돼. 대법원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 다 빠져.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판하겠다? 할 수 없고 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판결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초고속으로 할 때는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하나하나 방법이 없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하던 모습을 듣기 싫고 보기 싫으시겠지만 일단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유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유효조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좋아요, 일단. 아. 네, 지금 우리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육성으로 이 판결 선고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정계환 대표가 오늘 왜 그러면 이걸 굳이 생중계를 했을까? 본인이 취재해왔다. 그러셨어요. 생중계를 처음에 이제 갑자기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생중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3, 4일 됐죠. 네. 생중계 하겠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12대 0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무죄 확정이구나 했는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 소부로 배정을 하던 거를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바꾸고 그리고 생중계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 발표 한 3일 전에 생중계 하겠다라고 했어. 네. 차고한 쪽에서는 아 이게 지금 생중계니까 완전 무죄 확정이라고 했는데 왜 생중계를 했느냐? 이 정도 내용으로 대법원이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하면 수긍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서 얼마나 이재명이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면 이걸 생중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딨냐. 그래서 오늘 저 주문을 읽는 시간이 몇 분이었어요? 25분 정도를 넘었어요. 주문을 다 읽으면서 범죄 혐의 사실로 추정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을 하나하나 교통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선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정했으니 따라오든 말든 알아서 해 라고 매우 자신감 있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생중계를 결정했다라는 것이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착오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민심을 저렇게 읽어서 하는데 생중계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사태 압박이 들어가고 이재명도 흔들릴 것이고 중도층 민심이 되면 그러고 한덕수가 그 다음 딱 시간에 바로 뭐합니까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4시에. 자,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들이 누군가의 기획이 있었다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계환 대표님 말씀 그 이면에 반대편에 보면 윤석열의 재판 보십시오. 가장 유력한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재판은 저렇게 의도적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지금 내란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지기현 재판 예. 간의 그 배려, 특혜, 뭐 지하 통로를 뭐 어떻게 하고 또 아니 또뭐 수갑 참모습 한번 보여줄 줄 알았더니 전혀 또 다른 또 특혜 연속. 아니 사진 한 장만 딱 찍고 많은 이런 정도의 윤석열에 대한 가인 보호. 그러니까 내란범은 구속이 취소돼 가지고 바깥에 할보하고 자기 집 앞에 상가가고 온 메시지 다 날리고 소통도 하고 보란 듯이 뭐 부인하고 산책하고 자 그렇게 하고 또 재판 받는데도 온갖 특혜를 다 하고 지금 그 박근혜는 수갑 찬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호송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간 모습 다 찍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사법부에 대한 감정이나 그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감정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가 정말로 이거는 극에 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정강훈이나 이따다 해가지고 또 아스팔트 강경 보수들에게 핸드폰 또 기다려라 여론조사 오면 또 뭐 그때 한때 여론조사 윤석열이 41%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좀 느슨해 있을 때 저쪽에서 막 핸드폰에 과잉 반응해가지고 가표집되게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그 착시 현상을 보이도록 했지 않습니까? 마치 일부 중도가 뭐 대부분의 판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또 착시 현상을 유도하게 할지도 모르죠. 네, 이재명 대표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에 관련해서 입장을 아직 못 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되게 놀랬을 건데요. 왜냐면 저도 며칠 전에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대비를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선거 듣고는 사실은 다들 깜짝 놀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놀란 표정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국민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상호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한 안만이 아니라 이제는 최상목도 권한대행이 사실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탄핵도 지금 얘기가 된다는 거죠. 네, 법사위에서 지금 상정이 됐다고 속보가 뜨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상목에 네.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네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또 나온 단독이 하나 있었었는데 한덕수 총리 전 총리 네.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 준비하면서 총리실 직원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쪽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랬죠. 심지어 국정원 국정원. 전현직도가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더구나 이제 관건 선거가 사실상 사전에 진행이 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신문, 방송, 지상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아마 포괄적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최상목 그 탄핵 움직임과 동시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너무 넘었잖아요. 넘었다. 너무 자, 심했다. 이게 선을 넘었다는 건 우린 경계 규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페널티를 먹어야 된다 이 수준인데 오늘 대법관들의 저런 결정을 보면 그런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다. 자신의 이익. 제가 좀 노골적으로 오늘 언론사 CEO 출신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대법관 그만두고 나와서 정관 받으면 1년에 얼마쯤 벌 수 있어요. 자, 이들이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자, 뭐 KN 어디 쭉 가서 이렇게 정관 받으면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몇십억 벌어요? 50억에서 100억 정도 벌 수 있죠. 1년에 1년에. 마음 놓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 상대 소송하는 거. 대기업에 바로 또 뭔가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국민 주권의 시대에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넘어와 버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기득권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거기다가 윤석열 지금 사형 또는 무기, 김건희는 거의 종신형 수준으로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 가르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 목숨 걸고 막자는 우리 다 죽는다. 라고 하는 A라는 기획자가 있다. 그들이 다 뭉쳐서 당연히 우리는 낙관적으로 전망했죠. 이거 무죄 당연한 거고 그렇게 결론 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서멀서멀 준비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느냐. 자기 이익이 사라질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분께서 오늘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상집에 가서 화투판 벌이잖아요. 새벽쯤 되면 술도 은근히 되고 이렇게 한테 있을 때 어느 한쪽에 돈이 쏠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때는 어떤 경계규칙 필요 없이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인정사정 안 봐주고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대법관들이 지금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상대로 만들어놓은 이 시장에서 판돈을 걸고 이거 우리 지키고 먹어야 되니까 너희들한테 절대 못 줘. 그래서 내가 가진 권한을 10분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안 지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비판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 거의 내란 상황에 가담을 한 것인가. 그 오늘 지금 공보관이 대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법관의 언어가 아닌 거죠. 대법원의 업무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일부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골프 발언이랑 백현동 발언이 이제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보면은 지금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2심에서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다시 전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심에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니네 추론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드러난 행위로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인데 그 2심의 사실관계의 전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새롭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맨 마지막 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별도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결국 유죄를 이끌어낸 것인데, 이를테면은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생방송을 통해서 저들은 계몽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네. 내란을 선동한 내용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지금 대법관 10명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게 법원이 아닌 일반 선고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대법관들이 법률적인 전문적 식견으로 판단하라고 3심제를 올려놓은 것인데, 그게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선고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선고인이 그럼 누구냐? 일반 선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임의로 판단한 것인데, 일반 선고인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대법원이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선고인들은 저게 자기의 그냥 주장으로 해명을 한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사실을 허위사실 공표했다라는 일반 선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져다 온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일반 선고인이라고 저들이 참칭하고 있는 건 이찍들, 그리고 내란 좀비들, 법원 그 폭도들, 이런 사람의 관점이랑 대법관 10명이 싱크로 돼 있는 거죠. 자, 일반 선고인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봐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대법관들이. 법조문을 가지고 분석하면 몰라도 마지막에 보면 일반 선고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인상적인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걸 했다는 거 마지막에 보면,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배경, 언제부터 너희들이 준비를 했는가? 당연히 우리 물을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실제 집중적인 평일을 한 거 하루 단 한 기일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초의 기일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고 노태악이 뭐 기피하고 회피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하루 정도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한데, 여기 보면 사전에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혐의가 너무 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3월 28일 날 올라오고 나서 접수된 이후부터 우리는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지금 이게 6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만 페이지 정도 되죠. 근데 일별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이후 신속하게 했대. 그리고 지체 없이 파악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불필요한 형용사의 연속입니다. 그 법관들이 판결문 작성할 때 형용사 최대한 배제하지 않습니까?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지체 없이 파악했는데 뭐 많은 판례와 법리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 자료 등 뭐 이런 것들 다 했대. 그래서 단 한 기일 만에 입체적이고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또 마지막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했대. 이거 옛날에 2,000명 천공이 정해준 거 아니냐, 윤석열한테 우리가 공격할 때 아니다 라면서 냈던 거의 한 30분 분량의 윤석열의 형용사 가득한 설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이미 쟤들은 2심에서 유죄 나올 거를 대비해서 그 전에 이재명 보내버리려고 준비를 했거나, 또는 무죄 이후에 파기환송으로 준비를 무지하게 심각하게 이전부터 해왔음이 이런 형용사로 가득한 해명 자료를 통해서도 유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들이 가진 기득권이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다. 네. 이런 걱정이 사실은 오늘의 이런 판결을 내리게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치열한 토론이라는 게 두 번 심리 가지고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번의 실질적으로 심리죠. 한 번 하지 네. 않습니까? 그 12명이 뭐 불가능한 거고. 7만 페이지를 9일 만에 24시간 곱하기 9. 그렇죠.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 또 배부했으면 그러니까 그때 전원합의체 넘어가는 건데. 배부하고 난 뒤에 전원 기준으로 따지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 합리적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8대0 전원 합의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왜? 이거 국론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근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지금 두 분의 그 문재인 집권 시에 임명된 두 분의 대법관은 이거 완전히 사법의 정치화라고 아주 극악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설득을 하려면 지난 헌재처럼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설득을 포기하고 10명의 이른바 이 과두제의
독재를 한 것이죠. 대법관이 저는 대법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694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막판에 고발을 했습니다. 상대방 후보하고 상대당의 구청장하고 관권 선거를 했다. 아니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이 이 후보를 옆에 두고 내 그 고향 후배니까 우리 무슨 회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화를 바꿔줘요. 또 전화 받은 후보가 이거 내가 말씀 많이 들었고 뭐 힘이 세시니까 뭐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구청장이 했으면 명백한 공직자 중립 위반이잖아요.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걸 2차례나 했습니다. 2차례나. 그런데 같은 사람한테요? 그 같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기자가 물었죠. 이게 이제 사건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 후보한테 물으니까 나는 그 부분 잘 모르는다. 모르고 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고요. 한 달 만에 2번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동에서 아주 힘이 센 분이고 후보가 뭐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했던 표현들이 명백한데도 그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고 이런 게 발뺌을 했는데 그런 이제 선거법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구청장만 기소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자, 우리 이재명 후보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재판을 하는 거하고 그냥 아예 저쪽은 그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안 하는데 저는 뭐 오늘 이 판결 보면서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신속히 판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후보 자격이 없으니 교체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했습니다. 부분은 정말로 야, 완전 또라이네.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주당은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냐.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논평은 안 해도 되죠. 네. 그걸 하지 말고.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 정말 이낙연 그 전 대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지금 한덕수 쪽으로 간다는 그 중간 다리에서 거의 끝 지점까지 간 거죠 이제. 다리 한 10개 건너고 하나만 더 건너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정치 인생 저렇게 추잡스럽게 그 마무리하려 하면 안 되죠. 한때는 최인호 의원님하고 아니, 굉장히 내가- 가깝게도 지냈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저는 완전히 정치 저건 독립성 용서할 저렇게- 수 없는 정치적인 배반행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러면 오늘 대법원장이 저렇게 대법관들하고 10대 1로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꾸로 올라와서 이재명의 정책 생명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파기환송을 했느냐? 파기자판을 아예 이제 하면은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이 많아서 간이 안 커서 그까지 못하겠지. 그러면 완전히 사법체제가 붕괴되고 대법원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할 자신이 없지. 왜냐면 판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가르테를 딱 형성해 놓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러면은 고법에서 올리더라도 대선은 치러지는데 그때 뭘 노렸느냐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 헌법 제84조다. 자, 대통령으로 임명되면 내란 외환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임기 5년 동안은 조이리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자기들 기분 나빠가지고 재판 쭉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책 생명 끝낼 수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소추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중단하느냐 중단하지 않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전원합의체에서 똑같이 10대 1로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쓸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고 요걸 고리 삼아서 이재명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절묘하게 이 상황을 눈치챈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헌법학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자마자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하면 됩니다. 법률로. 법률로 입법하면 돼요. 법률.
그러면 재판도 중단된다라고 하면 재정하면 되겠네. 그렇죠. 관련 법이 없으니까 재정으로 가고. 이미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해서 노리고 있던 것은 이제 법적 절차,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악용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 재판 그러니까 중지에 대한 절대 다수설을 법으로 제정해서 법으로 반영한다. 제정해서 하는 순간 대법원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파기환송됐을 때 있을 수 있는 위험은 예. 우선 대선 전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였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우리 재판할 거야라고 하면서 불러대면서 오히려 재판을 계속 진행을 시켜버려가지고 선고까지 해버리게 예. 만든다는 그 위험한 상황을 그렇죠. 계속 보여주면서 장난질을 칠 수 있으니 야, 그러면 10채명 임명 내가 가지고 지금 국회 초점 몫이나 대통령 몫이 없단 말이에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10채명을 다 임명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진짜 전제군주식으로 운영하려면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너를 죽일 수 있으니 우리 대법원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사실 민주당에서도 해왔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입법화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장난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그렇죠. 거죠. 입법화도 최소한의 그 절차적인 기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공고기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또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발효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근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대응을 할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강욱 의원은 이번 잘 됐다. 법원 조직법 개정해가지고 대법관 10명, 13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저 사건이 정말로 찻대기로 넘쳐 있는 거, 저 지금 대법원 가면 상고심이 진행 안 되는 거 100명 정도 해라 대법관을 그렇게 해서 법원 조직법 아예 개정하자. 그게요. 제가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하고 대변인 할 때 우리 변협에서 그거를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는 대법관의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맨날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이런 것만 맨날 하고 자기네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폰만 잡고 제대로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주지 않으니 대법관을 많이 뽑아주세요 이랬더니 대법원 그때 그 대법원에서 우리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대법관을 니네들이 뽑아달라고 변호사들이 난리를 쳐? 니네들 형사 성공부수 받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네. 대법관들이 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왜 안 늘려주느냐 이유 아십니까? 자기네들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장값 빨리 정관 받으면 정관이 50억 100억 하려고. 생기니까 희소 이거 지금 한 가치, 50명 100명 희소 하자. 가치를 자꾸 이제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법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논쟁해야 된다.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서 국민을 떠받들고 사는데 어떻게 사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을 지휘하고 할 수 있다고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일정을 한번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 기록을 넘깁니다. 그럼 내일 넘기겠죠. 내일 5월 2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고 빨리 선고를 하면 이제 최소한 10일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12일 정도까지 물론 중간에 연휴가 있습니다만 그 연휴 동안에는 자기네들이 기록을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일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5월 12일까지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한다고 칩시다. 그때 만약에 유죄 취지로 100만 원 이상의 판결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그날 바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일의 첫째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7일 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대법원에서 이 소송 기록 접수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상고이수 제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수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5월 20일이 아까 상고장 제출 마지막 그 기한이었으니까 그때로부터 20일이면은 6월 12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중간에 6월 3일 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달 이내에 이제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건 경우도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고등법원으로 지금 이 사건하고 똑같이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무죄를 내버렸어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봐도 안 아니다. 된다. 우리는 이거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선고를 했어요. 지금 이 사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법에서 워낙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놓은 것이어서 그 가능성도 있고요. 또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초고속으로 이들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는데 자 선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고심을 또 합니다. 그렇게들 확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법하는데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입법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입법을 한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확정이 상고심을 바로 이제 선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노영희 변호사와 제가 의논했는데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12명을 아니 2명 빼고 10명 대법관 포함해 다 탄핵. 탄핵.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면 직무 6개월 딱 정지돼요. 아, 탄핵을 시켜서 정지시키고 입법 작업을 법원에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에서. 그때는 국회도 권한이 있다. 일괄 탄핵해라. 대법관들. 그리고 대법원 제도를 완전히 지금 검찰 개혁하듯이 아예 새롭게 판을 짜자. 그래서 대법관 100명 시대를 열자. 3심제 국민을 위해서 보호해주자. 그 탄핵시키는 방법도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다. 지금은 이걸 민주당이 숨길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들의 폭거를 내란,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압하고 진압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 투표로 이재명 대통령 뽑혔는데 선출됐는데 또 불복하고 억지로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진행해서 할 때는 국민들의 그 투표 의사 자체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당연하죠. 그거 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정리할 수 뭔데요? 이 사람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네. 임명받아가지고 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지금 국민들이 선택하는데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법논리나 상식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거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개혁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또 우리가 힘든 길을 가긴 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다면 정말 매를 스스로 벌었다. 사법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인 당위성을 확실하게 살려줬다. 그리고 저들의 언어로 되돌려주자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로 저들이 인용한 일반 선거인이 아니라 진짜 전체 다수의 일반 선거인이 사법부의 썩은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인상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 있어. 그러니까 그 막대한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사법개혁의 의지를 이번에 같이 좀 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당선되고 난 뒤에 이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해서 대통령직을 한번 잃은 적이 있었죠. 네. 그럼 몇 년, 한 2, 3년 있다가 다시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이겨서 다시 뒤집어졌죠. 예, 뒤집어져서 무죄로 돼서 다수 나중에 또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브라질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오늘 이런 결정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 선고난 다음에 아주 신나신 분이 있습니다. 한덕수 씨죠. 이제는 자연인 한덕수 씨. 국무총리 사임하고 내일 정도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사실 저 기자회견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가 엠바고 나왔는데 걸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엠바고를 걸면서 저는 정말 처음으로 그런 규정을 봤어요. 이거 엠바고 안 지키면 무슨 뭐 기자 한 명만이 아니라 어. 니네 회사 기자들 전체를 다 걸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노골적인 협박이거든요. 근데 미친 거죠, 진짜. 그 협박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왜 이렇게 내일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엠바고를 세게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 자체도 4시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판결이 있었는데 4시에 해? 얘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하는 일반 선거인의 인상과 인식과 이해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걸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충분한 오해가 그러면 우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오늘 결과를? 10명이 움직였잖아요. 10명이.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보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미리 알고 네. 딱 그 뭐 3시 반쯤 끝날 거라 보고 바로 한 20, 30분 후에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잡았을 수도 있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딱 그 대법원 판결 직후에 했다는 것은 한덕수가 저는 만약에 무죄로 그냥 그대로 상고심이 기각됐으면은 저는 출마 선언을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아. 여하튼 그거는 여하튼 우리 모르겠고. 상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뭐 나이브하거나 상식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10명이 정치행위를 한 거잖아요. 대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행위의 본질은 뭡니까? 동지 규합해서 때로 뭔가 뒤집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과 같은 내란 성향의 정치 집단과 교통하지 않았다? 교우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이제 합리적 네. 추론에 보태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 기획자가 있었다. 이게 기획자 없이 알아서 다 하는데 우연일치로 셋이 넷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용산 지금 대통령실이 용도 폐기가 됐습니까? 거기에 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다 근무하고 있죠. 다 근무하고 있죠. 윤석열이 나오고 나니까 용산 대통령실 중단된 것 같지만 거기서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기획자의 의도는 뭐냐? 이거 끝까지 정진석 실장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이름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심조심해야 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저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누군가 있다 땡땡땡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 듣는 땡땡땡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힘이 세시네 그분은. 판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 윤석열 정도는 안 되죠. 윤석열 거머리로 안 되는 거고 김건희가 지금 나서서 판을 그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이 뒤집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기자판 할 수 있다고 계속 혼자 거구 유튜버들도 나와서 파기자판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말이 안 되니까. 옛날부터 주진우 의원은 뭔가 아는 듯이 말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은 이미 쫓겨난 사람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을 무너뜨려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기획을 했고 자 아까 6만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대법원 판사가 전원합의부에 배정이 된 것인데 사흘 만에 다 봤어요 이거를? 그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오늘 이것은 김용남 의원이 심각하게 문제죠. 안 보고 언론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했을 수가 있다. 그렇지.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저는 용산이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실이 여전히 살아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다. 김문수가 되면 무조건 한덕수 지지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지금 캐비넷 명태균이가 지금 나와가지고 한동훈 저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한동훈이 거를 명태균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딘가 흘러나올 것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한덕수를 통해서 이재명 죽이고 우리가 정권 찬탈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움직이는 기획자가 있다. 그 기획자를 정권 바뀌면 반드시 제가 찾아내서 정말로 보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지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12시 30분에 선관위 인근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시 30분에 광주로 이동한답니다. 5시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다음에 광주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서울로 귀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출마 선언의 주요 내용은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관계 강화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자기가 잘 이뤄내겠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신 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한동훈 후보 무슨 소리야? 이제 판이 바뀌었어. 한덕수 필요 없어졌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했고 제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면 이재명은 끝입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 후보가 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더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결집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늘 이리 터무니없는 사법 쿠데타 결정을 보고 아니 상식과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분노라는 거는 오늘 그 대부분의 정말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좀 불 것이다. 아무리 아스팔트 뭐 보수들이 뭐 휴대폰 기다리고 내일부터 윤석열 지지율을 올렸던 그런 방식으로 반응할 나이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대응할 것이고 핸드폰이면 핸드폰이고 뭐면 뭐고 다 대응을 할 것이다. 특히 아까 우리 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이거는 초비상 상태로 봐야 됩니다. 정말 초비상 상태고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가 이제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이재명 죽이기다. 사법 살인이다. 진행되고 있다. 또 2차, 3차 또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이 돼도 또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온 대응을 다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 안 돼요. 본인은 후보 될 것처럼 하지만 그 본인이 국힘 취재를 좀 해보지. 국회의원들 취재해보고 누가 김문수가 되는지 한동훈이 되는지 취재를 해보지. 김문수한테 간 거 아니에요? 예? 다 김문수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가 되면 된다고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참 뭐 본인 뜻대로 뭐 가겠지. 후보 안 돼요.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것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동훈이 아니에요. 김문수 앞장 세워서 1등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로 가서 대선을 해보자 하는 것. 한덕수 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국민 앞에서 눈꽃만큼이라도 미안함, 수치심, 자존심 완전히 우리 경상도 말로 생까요. 진짜 철판 깔아놓고 지금 하는 저기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래 나온나? 좋다 심판 선거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이제 끓고 있는 중에 한동훈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요? 지가 진짜 살아왔던 지 인생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존중한다고요? 지가 고발 사주부터 얼마나 많은 검찰 사유화를 통해서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특정인을 죽여왔는데 지금 와서 지가 정의를 이야기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해서 당신 한번 살아봐. 그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정권 맡겼을 때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부터 자기 기준으로 똑같이 저는 심판을 해줘야 한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 기자님,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한답니까?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의 저는 입장이나? 잠깐만 이어서 좀 아, 예. 말씀드리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한동훈은 뭐 일부는 한동훈도 가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용산에 의한 그랜드 플랜이라면 한동훈을 껴서는 판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뭐 우리 정기환 대표랑 비슷하면서 다른 게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대선 전에 임해야 된다. 이거는 얼마나 원사이드하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저는 오늘 MBS 지표조사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한덕수가 나왔을 경우에 간단치 않아요. 50대 저쪽 잔잔바리까지 다 합치면은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이낙연을 우리는 우습게 알고 이낙연 얘기하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낙연이 한 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도 한 5% 정도 나와서 합치면 한 40% 정도 되는데 실제 오늘 이 대법원의 소재가 다른 한쪽으로 우리를
민주 진영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사실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했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인식을 되게 강화해주는 요소로서 동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잘 싸워야 된다. 무조건 일단 이겨야 된다. 크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좀 종교적인 태도, 뭐 역풍 운운하면서 중도 확장 운운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해야 될 부분들 안 한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뒤늦게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뭐 최상목 탄핵한다, 심우정 탄핵한다 이런 모습들이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분명히 이거는 한덕수가 뭔가 짬짬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저는 제일 우려스럽게 지켜본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국임당 쪽의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정대철이라는 사람인데 정대철이 계속 움직이는 거 보면서 뭔가 이 사람은 이야기 들은 게 있다.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민주당 팔아먹고 자기 부모의 재산 다 팔아먹고 지금 국임당의 그 전령으로서 한덕수랑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낙연이랑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이 그래 뭐 저 문턱 좀 낮춰줘. 국임당 이름 있으면 불편해. 내가 쉽게 못 움직이겠어. 낙연이가요. 저 이름 좀 바꿔달래요. 국임당에다 얘기하고 한덕수랑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정대철이 자기 부모 재산까지 다 명망의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 저는 충분한 윗선의 오케스트레이팅,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과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확신까지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네. 뭐 저는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의 민심의 반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좋아서 동의하거나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한덕수가 진짜 민심에서 36% 지지를 한다고요? 36% 진짜 지지합니까? 저도 정치 컨설팅으로 치면 10몇 년을 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오히려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이런 걸로 가지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실질의 반영이 과연 36%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덕수 본인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국임당을 품은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지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강서구청 장 선거할 때도 뭐 박빙 상태가 나왔다 어떻다 이제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통계로서 조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우리는 수용은 하는데 그게 실제 민심과 그대로 이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봐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저 대부분의 어떤 쿠데타 사부 쿠데타 오늘처럼 저런 정치적인 재판 하는 중에 이제 뭐 사부 리스크 해서 일부 정도 원래 보수적 중도였다가 또는 무언박청이었다가 이번에는 막 이재명 할래 해서 일부 넘어온 사람들이 또 일시적으로 그냥 무당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격차가 좀 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선거라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방심이거든요. 맞습니다. 방심입니다. 좀 느슨하게 이건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 거야. 격차가 벌어질 거야. 뭐 한 20% 차이 나네. 한덕수 해봤자 뭐 푹 꺼질 거야. 반기문도 뭐 쭉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2, 3점 만에 내려앉았는데 좀 한덕수는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지지율이 이재명에 비해서 저 출마해봤자 뭐 일시적으로 잠시 반등하다 푹 꺼질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좀 낙감만 하다가는 아까 우리 전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거대한 업무,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 어쨌든 저거가 한번 끝까지 한번 용어를 써보겠다, 이겨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작동을 한다면 전혀 우리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늘 같은 일을 또다시 벌릴 수 있고 또 어떤 장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일 반성하는 건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오늘과 반대되는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들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사실은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서 무죄다 전원일치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그냥 나온 말들이 사실은 아닌데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고 징글징글하게 사실 대법원이라고 한다면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서 우선을 해야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근데 자기네가 일부러 여기 좀 끼어 들어가가지고 괜히 지금 막 빨리빨리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둬서 아직은 나중에 판결하나 지금 하나 사실은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나 생각해보면 완전 뒤통수를 지금 세게 얻어맞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자신이 없고 근데 저한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도 이제는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심각하게 무서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심각하게 이번 대선에 대한 전략이 수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뭐 좋습니다만 전투적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자 어제랑 오늘이랑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택도 없어 쟤들 어떻게 해서도 안 돼. 빅텐트 웃기네. 다 모여. 그냥 일발에 박멸해 줄게 이랬는데 저들의 모이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유의하게 지켜봐야 될 대상이 된 것이야. 왜냐면 오늘 저 선고의 의미가 뭐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동안 3년 동안 떠들었던 게 실체가 있네? 라고 그 사람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요 선고가 뭐 그 대선 이후까지 뭐 안 된다 뭐 방어책이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모론자를 비롯해서 그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맞아 이재명 리스크 있어 라고 하는 확신 심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뭐냐면 테러 위험이 훨씬 더 이전보다 고조됐다. 그 전에는 뭐 테러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혼자서 감행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뭐 해봤자 이거 뭐 약발도 없겠는데 괜히 개죽음 당하겠어. 이것보다 이제는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면 대안 세력이 있네. 이런 오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오늘도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접경 지역 가가호 방문하면서 지금 밑바닥 민심 경청하고 계시거든요. 밑바닥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거리 민심, 골목 민심 청취하고 계신데 경호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운동의 패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강력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MBS에서 여론조사 했던 것이 이재명 46, 한덕수 31, 개혁신당 이준석 6%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설문을 찾아봤거든요. 설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질문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자 구도에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여권 단일 후보 한덕수, 개혁신당 이준석 이게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그중에 누굴 찍을래? 여권 단일 후보가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당 다 해체되고 없는데 근데 여권 단일 후보라고 썼어. 마치 여권이 똘똘 뭉쳐서 한덕수 한 명을 민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지금 여야가 없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보수정당 후보 한덕수로 하든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질문의 정확한 워딩이 문장과 단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이제 31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나름대로 의도해서 일종의 하우스 이펙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좀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말씀은 정확을 기하기 위한 언론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타당하나 이미 추세적으로 봤을 때 3자 구도에서 누가 국임당 대표에서 나오던 28에서 2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행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여당, 야당 이렇게 여하튼 그 관성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28, 26에서 한덕수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2, 3% 포함된 게 한 30한 1, 2%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대응을 해야지 이거 과포집된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좀 느슨하게 대응할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최영길님께서 조희대 대법관 이후에 오늘의 판결을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고요. 흑수저님 선거는 사기인데요. 너무 사기 떨어뜨리지 맙시다. 사기, 장음입니다. 신중하게 활기차게 굳세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상식적이고 그 이상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지독하게 더 나쁘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오히려 더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외부에서 오는 자기들끼리 뭔가 공격을 하고 이런 거는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대처 방안들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시 피로감이 확 몰려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다시 만들려면 6월 3일까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 진짜는요. 캠프 내부에서 오거나 후보 자체에 오거나 민주당 안에서 뭔가 갈등의 요소가 생겨서 야 이거 손잡고 같이 못 가겠네 라고 할 때 정말로 굳건하게 버텨야 한다. 거기서 오해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사실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6월 항쟁 세대는 6월 항쟁 세대대로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대로 지금은 오늘 대법원이 차라리 잘 깠다. 너희들 수준이 이렇구나 라고 만천하에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다시 세우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다 해드립니다. 1644-1236, 1644-1236 혹은 010-7611-3303으로 연락하셔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오늘 선고가 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이걸 드시라고 저희가 광고를 준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참다랑회, 참치회 요 광고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최고급 참치회, 참치회 중에서도 가장 고급으로 치는 참다랑어로만 100% 보내드립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새치류, 근연종 조금도 섞지 않았습니다. 100% 국내산 참다랑어로만 가득가득 만들었는데요. 최고급 참치회 마음껏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자연산 참치회 참다랑어회 400g 29,900원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영푸드에서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다시 한번 라이브했던 우리들에 대해서 혹은 저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징글징글하다. 저 사람들 끝까지 하는구나 이 생각 가지고 우리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정의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번에 뭐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 반성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로 뒤통수 맞지 않도록 저도 기득권이지만 기득권들 정말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나 우리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저 우리 최인호 의원님, 우리 스픽스 역전 용사들 멤버들이 끝까지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손잡고 가봅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뛰어봅시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제 오히려 본질을 다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방법도 있는데 민주당 녹록하지 않고요. 오늘 국회의원들하고 두 분 통화하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서 분노를 어떻게 제도로 만들어서 이들의 반란을 제압할 것이냐 이런 수단은 역시 국회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손잡고 가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주시는데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까지 열심히 싸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고발뉴스 스픽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노영희 TV도 응원해 주십시오. 네. 노영희 변호사는 힘내세요. 네, 오늘 언제든지 한 번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원숭이도 한 번씩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전태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자 그러셨는데요. 정말 이런 식이라면 맞습니다. 사법부 개혁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사법부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항상
항상 국민들이 끌고 나가는 그런 나라라는 걸 우리들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걸 앞에 부분에 말했어야 되는데 항상 뒤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19,000분이 좋아요 눌러놨습니다. 오, 와, 우리 오늘 방송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했는데 노임면서 오늘 고생했는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임면서 오영이 화이팅! 네, 힘내라 오영이. 네, 여러분들 많은 질타 달게 받고요.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미친 듯이 한번 싸워가지고 또 한번 신화를 만들어 봅시다. 해피성님께서 저들보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올바른 취재 그리고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 제공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정계한 대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최 의원님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상호 기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괜찮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